앞으로 여러 회 동안 러일 전쟁으로 가기까지의 사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순서는 아관파천 전후의 사정을 돌아보겠습니다. 1896년 2월에 조용한 아침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정세를 더욱더 혼란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뿐만 아니라 조선 백성의 운명을 어둠의 골짜기로 끌고 가는 한 사건이 소리 없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겨울 새벽 공기를 가르고 사건은 소리 없이 일어났으나 그 파장은 거칠고 파괴적이었습니다. 그 사건은 결국에는 폭발음을 내면서 10여만 명의 젊은이들의 생명을 바쳐서야 안정이 되는 러일 전쟁으로 이끌고 갈 단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연은 조선의 국왕 고종이었습니다. 시나리오를 짜고 연출한 인물은 러시아 주항공사 베베르와 조선 조정의 친러파 인물이었던 이범진, 이완용 등이었습니다. 2월 11일로서 민비가 피살된 지 4개월여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신변 안전을 걱정하면서 패닉 상태에 빠져있던 고종이 그날 새벽에 몰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한 것이었습니다. 2대의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 고종 자신과 왕세자가 나누어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미리 러시아 측과 극비리의 준비를 해서 이동 시에는 러시아 수병의 호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전날 러시아는 제물포에 정박해 있던 함정에서 수병 150명을 서울로 진입시켜서 만약의 충돌에 대비했었습니다. 사전에 러시아 공사 베베르와 친러파인 이범진, 이완용 등이 제휴를 해서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긴 그날 오전 자신의 신변이 안전함을 확인하자마자 즉시 내각 강요를 교체해서 친러파 인사들로 새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아울러 해임된 기존의 개화파 내각의 강요들을 소환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부름을 받고 나오던 강요들 일부가 거리에 나타나자마자 백성들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개화파 강요였던 김홍집, 정병하 등이 그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개화를 위해서 애쓰던 관료들이 군중들에게 야만적으로 살해되고 그 시신은 처참하게 훼손된 채로 거리에 버려졌습니다. 6.1준 등 일부 강요는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어윤중은 피신했다가 며칠 후에 용인을 지나다가 피살됐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개화를 저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선을 개혁해서 새로운 국가로 만들려고 하던 개화파 인사들이 이렇게 최후를 맞았습니다. 가보개혁도 어이없이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고종은 가보개혁의 여러 제도들을 원래대로 돌리는 조치를 잇따라 취했습니다. 조선은 다시 구제도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고종으로서는 러시아로부터 평생에 잊지 못할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을 거처로 삼은 고종이 적어도 그때부터 친러시아로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왕이 국내에 있는 외국의 치외법권 지역으로 망명한 꼴이었습니다. 망명을 했다고 해서 국정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던 고종은 국가 의사결정을 할 것은 다 했습니다. 러시아에 의해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기에 고종은 나라보다는 그 자신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고종이 왕궁으로 돌아온 것은 1897년 2월 20일로 1년 넘게 러시아 공사관에 기거를 하면서 정무를 본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자신이 도망쳐 온 궁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과 가까운 덕수궁을 개보수하도록 했습니다. 덕수궁의 대규모 건축 공사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해서 정부의 재정이 다시 타격을 받은 것은 고종에게는 고려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국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것을 본 일본에서 여론은 좌절감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분노를 또다시 일으켰습니다. 삼국 간섭에 이어서 일본은 또다시 러시아에게 당한 것이고 고종에게서도 뒤통수를 맞은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개화파가 또다시 일격을 당한 것이었는데, 개화파는 12년 전인 갑신정변에서 참변을 당한 후에 일본이 주도한 2년 전에 있었던 가보개혁에서 기사회생을 해서 국가를 변화시킬 기회를 갖고 많은 제도를 바꾸었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개화파 정치인들과 일본이 협력해서 이루려던 조선의 개화와 변화가 재기불능에 좌절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혼란에서도 살아남은 개화파들은 정부가 아닌 독립협회라는 민간단체를 조직을 해서 1898년에 다시 개혁의 불씨를 지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말에 고종이 동원한 보부상 단체의 폭력 앞에서 무릎을 꿇음으로써 1904년 일본의 국권을 잃을 때까지 그 힘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덕수궁으로 환궁한 이후에도 고종은 여전히 러시아 공사관에서와 마찬가지로 그의 내정 권한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궁하던 해인 1897년 10월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 황제로 격상을 했습니다. 1899년 7월에는 또 명을 열여서 대한국 국제라는 것을 제정하도록 해서 황제가 만세불변의 전제권을 가지는 것으로 국가 체제를 바꾸었습니다. 독립협회도 해산된 후라서 그를 견제할 세력이 없어졌습니다.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개전하기 이전까지 일본과 러시아는 어느 한쪽이 조선에 대해서 확실한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행사할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행사를 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러시아는 결코 한반도를 그의 수중에 가지는 꿈을 접지 않았었습니다. 일본은 그런 러시아의 야심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두 나라는 조선을 두고 외교적으로 힘겨루기를 계속했습니다. 조선의 장래에 관한 외교적 타결에 실패한 두 나라가 결국은 전쟁의 참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결과 승리한 일본에 조선이 국권을 상실하는 사태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1905년 9월까지 1년 반 동안 이어졌습니다만 일본은 전쟁 발발 초기부터 조선의 심장부를 장악을 했습니다. 청일전쟁 때 그랬던 것처럼 결심을 했을 때 일본의 행동은 과감하고 신속했습니다. 두 나라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본 서양 열강들은 조선이 국가로서 자격을 잃어가는데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아관 파천 이후의 8년여의 기간 동안 고종이 한 일은 자신의 권력과 부를 키워가면서 나라를 버리는 길로 걸어갔던 것밖에 없습니다. 당시와 같이 제국들이 서로를 불신하던 엄중한 시대에 조선 백성들로서는 좋게 말해서 착하고 인간적인 지도자를 가졌다는 것이 큰 불행이었습니다. 국가 지도자로서 고종은 비전이나 국제정세의 안목이나 리더로서의 자질은 전혀 결핍한 한 작은 가정의 가장 정도였을 뿐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